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트만은 이러한 기존의 생각에 근본적으로 도전했다. 프로이트와 같이 그는 다윈의 종의 진화론에서 영감을 얻긴 했지만 다윈의 설명을 다른 차원에서 끌어내었다. 프로이트는 다윈에게서 오늘날에는 상식이 되었지만 당시 19세기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웠던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도출했었다. 인간 행동의 근원적인 동기를 유아적 성과 공격성이라는 원초적 본능으로 파악한 프로이트의 견해는 많은 부분 다윈의 견해에 비롯된 것이다. 하트만은 동물들이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 그들의 환경에 고도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 그는 유기체와 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만일 인간이 모든 유기체처럼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아 또한 그럴 것이라고 하트만은 추론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자연환경은 특별히 인간의 심리적 생존에 적합했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트만은 어린이를 꿈꾸듯이 표류하다가 갑자기 일하러 가야 하는 존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봄비를 기다리듯이 자아의 잠재력을 가진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적절한 환경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아동은 갈등과 좌절 속으로 강제로 떠밀려가는 존재가 아니다. 아동은 갈등과 무관한 자아 능력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존 능력은 적절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아동이 주변 세계에 적응해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 능력들은 언어, 지각, 대상 이해, 그리고 사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하트만은 갈등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이해를 유지하면서 즉 원본능 충동과 방어 사이에 갈등과는 무관한 적응적인 발달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자아작용들을 그 기원과 현재 및 미래의 기능들, 그리고 그들 상호 간의 관계의 특징에 따라 분류했다. 그는 예컨대 말하기와 같은 1차적 자율성의 적응적 장치들이 말더듬기에서 보듯이 2차적으로 갈등에 빠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방어들은 원래 갈등에서 생겨난 것이지만 결국엔 적응적인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자율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언급하였다. 여기서 본다면 어쩌면 프로이드나 하트만이나 모두가 유전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이죠. 다인의 어떤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각각 어느 지점에서 영향을 받느냐가 다른 거죠. 과거에는 우리는 인간은 특별하다고 하는 신이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자존심을 처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 중심의 사고, 하느님 중심의 사고, 신 중심의 사고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간 중심의 사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에는 지구 중심의 사고가 있었죠. 지동설이죠. 그리고 태양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봤던 거가 우리의 자객적인 세계관이죠. 내 중심이죠.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지구는 내가 사는 곳이니까 내가 사는 곳이 중심이고 태양은 아니라 이 모든 우주가 다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해를 했던 거죠. 천동설이죠. 지동설이 아니고 어떤 천지인에서 본다면 동양식으로 얘기한다면 땅은 사람과 더 가까운 곳이니까 땅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심이라는 얘기하고 통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게 하늘이 도는 거죠. 나는 그 자리에 있고 그게 내 중심이죠. 지구 중심이고 내 중심인데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이 우주는 너무 광대무변하고 우리는 그중에 아주 작은 어떤 행성일 뿐이다고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계속 우리 지구는 작은 존재고 그 지구 속에 있는 나는 더욱 작은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우리가 점점 과거에 아주 거대자기가 무너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진화론이 발달하면서 결국 인간이 동물하고 다를 게 없다고 하는 것이 오니까 인간과 동물이 큰 차이가 없다. 같은 거다. 우리는 특별하게 창조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현실을 지금도 그 창조론과 진화론의 갈등 구조를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진화론 자체도 하나의 이론인데 이거 이제 전대시하면서 실제로 이게 검증된 이론이냐 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죠. 프로이드도 결국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반인 반수로 보는 이론을 가지고 온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발달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동물이다. 우리가 비스트다. 애니멀이다. 하는 개념이 프로이드의 이론 속에 녹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는 거죠. 말하자면 하트만은 여기서 조금 다른 견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인간이 동물적인 욕동으로부터 끊임없이 갈등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았던 것과는 달리 하트만은 우리에게 이러한 욕동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언어나 지각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원시적인 형태로 원초적인 형태 혹은 잠재력으로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적절한 환경 혹은 평균적인 환경을 만나면 그때 우리가 가진 이런 언어 능력 혹은 지각 능력, 대상 인식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달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발달 이론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갈등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포텐셜,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독자적인 이론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갈등 중심의 이론으로서 갈등도 있지만 우리는 독자적인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러한 인간관이 하트만에 의해서 주창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적응이나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갈등의 영역으로부터 무관한 갈등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갈등 중심의 이론으로서 역동 중심의 이론을 좀 더 철저하게 이고 중심의 이고의 기능 속에는 이 갈등하고 상관없이 발달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 보통의 환경이면 그 환경 속에서 다 발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발달 가능성, 그 인간의 휴먼 포텐셜을 우리는 타고났다고 하는 쪽에 더 비중을 둔다고 한다면 이건 갈등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적절하면 환경이 평균적인 환경만 되면 다 발달할 수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사고나 기억이나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갈등 여부하고 상관없이 발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조금 나누고 가죠. 하트만의 적응이라는 부분, 금방 교수님께서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로저스가 하는 얘기하고도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누구 얘기라고 그러시죠? 칼 로저스 인간 중심 그렇죠. 상담에 예. 예, 그 유기체에 이제 적절한 환경만 주어지면 이제 그 자아 실현하는 경향성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실현된다. 이런 얘기하고 어쩌면 굉장히 비슷한 그런 맥락이 좀 느껴져 가지고 혹시 로저스가 하트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먼저 접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그 논문을 쓸 때 꼭 출처를 밝혀야 되고 해서 논문 쓰기가 많이 어려운데 사실은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우리 안에는 이미 여러 정신분석가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알게 모르게 이게 그것이 내 것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 것으로 소화해낸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가 어느 다 뿌리가 있는 거죠. 다 프로이드에서 오고 그 이후에 여기서 안나 프로이드나 하트만의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정신분석 공부하는 사람 다 공부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한테 특별히 어떤 영감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고 나한테 특별하게 소중한 이론을 되는 것도 있고 거기에 내가 조금 더 내 아이디어가 첨가된 것도 있고 한데 어느 분이 글을 쓰다 보면 자기가 소화된 내용을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읽으면 이거 칼 로저스 썼지만 하트만이 한 얘기 아니야? 아니 이 속에 융이 한 얘기도 있네? 아니면 유니카트 얘기도 들어있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전거를 밝히는 이런 논문 쓰는 방식이 자연과학적인 방식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인문학 하는 사람들한테 글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는데 우리의 사고가 다 누군가로부터 흡수한 것들이 우리한테도 용해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전거를 다 밝히다 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여간 그 개념부터 내가 다 빌려온 거니까.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데 가급적 큰 것,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것들은 전거를 밝혀주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는 게 굉장히 뛰어난 천재들 중에 이제 이런 이제 말하자면 위니카트나 코우시 이런 요즘 말로 하면 표절의 대가들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 거 다 가져서 이거 내 거야라고 우겨버리는 이런 것이 그 당대에도 문제가 돼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소화해내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온 거이기 때문에
동양의 얘기에서는 온고이 지신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이라는 게 없죠. 새로운 지식은 과거의 지식을 잘 소화한 사람이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덧붙이는 것이지, 갑자기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 튀어나왔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우리가 역사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너무 자기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객관적으로 어떤 이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이분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참 훌륭하지만 또 그분 이전에 또 다른 분도 비슷한 생각을 밝혔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창안이라는 건 없어요. 토자래이냐 아니냐를 어떤 밝혀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요즘은 어떤 컴퓨터라이즈돼서 어떤 말을 반복했느냐, 어떤 문장의 스트럭처를 반복했느냐, 이런 쪽에서는 정교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사상을, 근본적인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것까지를 우리가 다 밝혀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예컨대 반동 형성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은 성적 쾌락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일 수 있다. 유아들이 배설물에 대해 느끼는 매혹이 의식적인 혐오감으로 전환되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반동 형성은 이렇게 갈등으로부터 발원해서 종국엔 성격 전반에서 좋은 위생 상태와 단정함을 즐기게 하는 고도로 적응적인 기능을 하게 되며 나아가 갈등 영역을 넘어서 2차적 자율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주지와 방어는 갈등스러운 감정을 의식하지 못하게 막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지적인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인데, 이들에게서 추상적 사고 능력은 상당히 적응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어적인 측면만을 해석하는 분석가는 당신은 느끼기보다는 주지화하고 있군요 라는 식으로 환자로 하여금 자기의 사고하는 능력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될 위험이 있다. 하트만은 임상가들이 갈등적인 것과 적응적인 심리기능 측면을 정확히 분별하는 데 필요한 구체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하트만의 갈등에서 자유로운 자아 기능이란 개념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능들은 어디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가? 만일 마음이 대체로 금지된 욕구의 충족을 요구하는 리비도와 공격성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지각과 학습 능력과 같은 적응적 과정들을 일으키는 힘은 무엇인가? 프레이트는 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는 성과 공격성이라는 근본적인 동기로 자신이 매우 사랑했던 문학과 예술 같은 고도의 문화적 행위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성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성화는 성적 충동을 조절하여 사회가 용납하는 생산적 축으로 돌리는 유사 방어적인 기제이다. 예컨대 성화는 관음증적 기질을 사진 찍는 기술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욕동들이 성화된다고 해도 그것들은 위장된 형태로 남아 성적 공격적 성질들을 유지하고 있다. 만일 자아의 갈등과 무관한 기능들이 정말로 자율적이라면 그 기능들은 성적 공격적 특성이 없는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예술가도 사실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어디 자기의 구강적 욕구나 혹은
항문기적 이 욕구 혹은 남근기적 욕구 이런 것들 채워지지 않은 것을 예술로 승화했다고 칩시다. 예술로 근데 퇴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그레션이라는 개념이. 그래 리그레션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이고의 펑션이었던 것이 인스팅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다시 본능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에서 나온 것이니까 본능에서 출발해서 이고의 하나의 펑션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만 승화돼서 근데 이 기능이 이 에너지가 원래 이 에너지 자체는 승화한 에너지니까 이게 성적 에너지라고 한다면 성적 에너지로 다시 퇴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퇴행된 성적 활동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 원본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스팅츄얼라이제이션이 되버려. 그래서 아주 고도로 발달된 어떤 예술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 갑자기 유아적인 본능적인 행동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을 설명하는데 어쩌면 승화와 리그레션, 퇴행이라는 개념을 같이 합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자체가 순수한 에너지가 아니고 성적 에너지나 공격적 에너지라는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한 퇴행의 가능성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만 가지고 한계가 프로이드 이론의 한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프로이드 이론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우리 굉장히 패시미스틱하게 돼요. 인간에 대한 비관주의가 숨어 있어요. 프로이드 이론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분석해보면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그게 다 유아 성욕에서 온 거야. 아니면 유아의 공격적인 욕동으로부터 온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환원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인간을 반인 반수로 봤던 것. 그러니까 상반신은 말이고 하반신은 사람이고 뭐 이런 묘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욕동은 결국 바디에서 온다. 우리 바디에서 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물적인 부분을 우리가 거기서 평생 벗어날 수 없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은 제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통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갈등을 빚어낸다고 하는 개념이 숨어 있죠. 그래서 인간답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우리의 동물적인 이 욕동과 분리해서 인간의 고귀함을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결국 동물적인 존재라는 쪽으로 이 비관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항상 숨어 있는 거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트만은 에너지의 성적 공격적 특성을 제거하는 중립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수력발전소가 흙탕물에서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한 전기 에너지를 얻듯이 승하와 달리 중립화는 욕동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하트만은 아동을 수용적인 환경 안에서 타고난 잠재력을 자연스럽게 펼쳐가는 존재로 보았다.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적응력에 알맞은 환경이란 어떤 것일까? 아동의 정신 발달을 결정하는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 아동이 환경과 맺는 초기 관계 안에 욕동의 중립화 과정을 촉진하고 본능적 갈등을 조절하며 자아의 비갈등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하트만의 이론에서 나온 이러한 질문들은 발달적 관점을 지지하는 수많은 자아심리학자들의 연구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어떠면은 이분의 저서에 나오는 얘기들 어떤 사례 중심의 정치분석적인 이런 글들이 아니고 굉장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글들이죠. 그래서 바로 그걸 우리가 임상적 통찰로 바로 가져가기 힘드는데 그걸 중심으로서 많은 이론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의 이런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틀을 가지고 다른 분들이 하트만이 생각했던 인간관을 중심으로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고 인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런 이론들을 발달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승화에 대한 서블리메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이드의 개념 속에 서블리메이션과 리그레션이라는 이런 이론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예술적인 활동이나 종교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칭찬받는 많은 활동을 하지만 결국은 너는 네 본능을 실현하는 거야 라는 이런 인간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배에 있어서 사람들의 순수한 의도를 자꾸 순수하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하게 저 사람은 귀한 생각을 가지고 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원래 인간은 동물이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런 좋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당신의 어떤 욕망을 결국 만족시키는 수단일 뿐이니까 당신이 실제로 봉사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사회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 자신의 욕동을 만족시킨 것일 뿐이야라고 인간의 모든 활동들을 조금 비하하는 이런 우리의 인간관을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트만은 거기에서 조금 이론적으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 중립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어쩌면 원래 드라이브에서 나오지만 드라이브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자체를 순수하게 성적이나 공격적인 특성으로부터 제외시킨 순수한 에너지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걸 이고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 중립화 개념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원래 어디에서 왔건 상관없이 이것은 이미 하나의 에너지로서 피오하게 그냥 에너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아가 어떤 예술 활동을 하거나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 오는 에너지, 이 에너지 자체는 자아의 에너지인데 이 자아의 에너지에는 불순물이 이미 사라진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면 그 자아의 활동 중에 예술적이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이나 칭찬받을 만한 영역들은 그 그대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에너지 자체가 이미 퓨어리파이 된 것, 정화된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인간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갈등 구조로서 인간을 보는 것인가 하나의 발달 구조로 볼 것인가 하는 차이가 숨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인간의 휴먼 포텐셜이라는 얘기가 어떤 이 자아심리학 쪽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대인관계 심리학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죠. 휴먼 포텐셜이죠. 그 셀프라는 이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론이 발달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의 개념이 있잖아요.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휴먼 포텐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하트만 속의 대인관계 이론과 서로 통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미 자아심리학 속에 대인관계 이론의 중심 영역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학파들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 속에 이미 다른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융의 개념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대인관계 심리학자 중에 캐런 호나이의 얘기를 보면 그쪽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트루 셀프나 트루 셀프 혹은 리얼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의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런데 이게 위니캇이 그 개념을 또 여기서 트루 셀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전매 특허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캐런 호나이에게 쓰고 있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을 또 코엇이 가져와서 썼어요. 근데 또 대인관계 쪽에서는 이미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 개념들이 어느 학파로만 분류할 수 없고 그 학파의 이론 속에 깊은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다른 이론가들 혹은 다른 학파애들이 쓰고 있는 아주 소중한 기본 개념들을 가져와서 함께 사용하니까 그래서 학파 이름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실제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같은 얘기들을 서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하트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남은 느낌 조금 나누죠. 어떻게 좀 느끼면은 이게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은 실제 내용과 상관없이 느낌상으로 하트만이 말하고 있는 게 어댑션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화론과 결부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요 그 인간을 너무 뭐랄까 군집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별적인 인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어댑션이라 해가지고 어댑테이션이라는 개념이죠. 개별적으로 적응하는 거지. 인간이 적응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적응할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집단에 있는 그 분류되는 사람들이 적응했으니까 그 개인도 적응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개인에 대한 그 뭐랄까요 개념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사실 진화론 자체도 개별적으로 발달하거나 이런 쪽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집단으로 무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진화해 간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예를 들어서 뭐 DNA 때문에 신체가 그렇게 뭐 발달했는데 나머지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딱 그 DNA 가진 그 종류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으로 뭐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확률적으로도 좀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심리학에 적용해 가지고 또 그 말을 하게 되니까 더 이제 뭐랄까요 합리적인 설명이 되는 게 맞나 싶은 이런 느낌이 좀 그래요.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우리가 합리성을 그러니까 이성 중심으로만 정신분석으로 공부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고라는 용어가 어떤 퍼슨이라는 의미로 초기에 쓰였고 어떤 면에서는 셀프라는 개념, 경우에 따라서 스피릿이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막 같이 섞여 있었던 원초적인 개념들이 이게 정신분석이라는 틀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거라는 개념을 발달시켜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개념화하기 이전에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왔던 것들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그 인격이라고 얘기하고 퍼스널리티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걸 어떤 분은 이걸 셀프라고 보자. 아니 근데 처음에는 이고라고 봤는데 그 이고는 의식만을 가지고 컨셔스니스라고만 본 거죠. 의식이라고 하는 거. 무의식의 세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식이 나라고 봤던 과거에는. 내가 셀프라고 이해하는 것은 내 의식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 라인에서도 지금도 보통 consciousness examination, 의식 성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무의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죠. 영성 쪽에서. 그래서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을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견해죠.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도 무의식을 인정 안 하고 아직도 의식의 영역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학도 얼마든지 있죠. 지금 어쩌면 그분들이 더 대학 강단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까 강 목사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진화론 쪽에서 다윈이 얘기한 것도 종의 기원이죠. 종이라면 스피시스라. 그러니까 하나의 종 자체가 어떻게 서바이벌 했느냐. 서바이벌 오브 더 피티스트. 그러니까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우세종으로 남아서 계속 그 종들이 발전을 해왔다. 이런 하나의 가설인데 그것을 하나의 종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 개인 심리학이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이걸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인디비듀얼리티, 서브젝티비티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룹으로서의 사람이란 그게 과학적인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평균인 얘기 아까도 평균적인 환경이라는 얘기, 에버리지 보통의 환경이라는 개념이 어떤 등장하는 것도 아까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사람의 환경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환경이라는 개념이 속에 들어와 있는 평균적인 환경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죠. 평균적인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적인 잠재력들이 그 잠재력들이 발달로 이렇게 이행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마치 종의 기원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얘기에 더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과학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발달하는 거야라는 쪽에서 더 보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돼요. 오늘 발제하신 김도환님도 잠깐 나누시겠어요? 네, 오늘 하트만을 배우면서 한 2가지 정도가 새롭게 이제 좀 생각하는 여지가 됐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본능 성욕이나 공격욕이라는 그런 프로이트가 보는 입장과 좀 다르게 거기에서 어떤 뭐랄까 순수한 에너지를 추출한다는 개념? 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자아가 더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서 에너지만 딱 가져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되게 신선한 그런 생각이. 신선하긴 한데 저는 그게 아티피셜한 설명이 굉장히 네. 비교적인 설명이죠. 비교적인 설명인데 어떤 분은 그걸 한 발 더 나가서 이거에는 원래 에너지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까지 나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네. 원래 이거 자체에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라고 가면 완전히 독립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어쩌면 너무 그 역동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으로 보고 있던 것을 하트만이 그렇죠. 자극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선생이 불만스러워요. 이분은 굉장히 넓은 인문학을 공부한 분이니까 이게 네. 째째하게 뭐야. 맨날 싸우는 얘기만 하고 있어. 인간은 그렇게 좁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스키한데 프로이드로부터 축출되지 않을 정도의 얘기, 프로이디언들로부터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이론을 발달시키다 보니까 이런 아주 기교적인 설명들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출 안 됐다는 게 굉장한 정치력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인상 깊었던 거는 그동안 정신분석적인 그 분위기가 타고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접해지는데 또 다른 이제 예를 들어 애착 같은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학자들의 이렇게 또 자극을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큰 영감을 주어서 각자 아까 다윈의 얘기를 받아가는 사람도 프로이드가 받아가는 것하고 하트만이 받아가는 게 각각 다르죠. 그게 하트만의 이론도 굉장히 다양한 이론 중인데 하트만의 어떤 부분을 발달시킨 것이가 다 또 그 후진들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를 넘어설 수 없는 게 프로이드는 온갖 얘기를 평생 해놓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하고 매치가 되고 프로이드는 할 얘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론을 발달시켜도 결국은 다 자활. 그 프로이드 선생님이 이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밖에 갈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에게 도전을 준 거죠. 어떤 생각의 씨들을 다 뿌려놓은 거죠. 거기서 발화돼서 각각 다른 꽃들이 피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피는 꽃과 블라인에서 피는 꽃, 그리고 미국에서 피는 꽃, 요즘 캐나다 같은 곳에서 피는 꽃, 남미에서 피는 꽃이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지만 다 출발 시점은 거의 프로이드부터 시작하지만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양한 발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